여기 샤오미 13T가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20가지 팁과 트릭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가장 부드러운 애니메이션과 스크롤, 그리고 일상적인 사용에서 최고의 편안함을 위해 최고 주사율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주사율을 설정하려면 설정을 열고 아래로 스크롤해서 디스플레이 및 밝기를 찾으세요. 조금 더 아래로 내리면 주사율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권장 설정입니다. 권장 스타일, 권장 방식으로 선택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원하신다면 사용자 지정 주사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최대 120Hz 주사율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주사율을 사용할 경우 60Hz보다 배터리 소모가 조금 더 많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물론 기본값으로 유지하셔도 됩니다. 보통은 120Hz로 사용하게 되지만 예를 들어 배터리가 20% 이하로 떨어지면 배터리 절약을 위해 60Hz 주사율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당분간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면 화면 밝기와 자동 밝기 기능도 있습니다. 저는 이 기능을 끄는 것을 강력히 추천하지만 물론 여러분의 기기이니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기능을 꺼둡니다. 왜냐하면 화면 밝기가 제 허락 없이 조정되면 꽤 산만해지고 짜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기능을 꺼두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원하신다면 위에서 이 기능을 켜두셔도 됩니다. 테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테마는 밝은 모드나 어두운 모드로 설정할 수 있고 항상 다크 모드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밝은 모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크 모드는 특정 상황에서 자동으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 모드 옵션으로 이동해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일몰부터 일출까지 자동으로 다크 모드가 전환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용자, 지정, 예약 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크 모드가 켜지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요. 오후 10시에 켜지고 오전 7시에 자동으로 꺼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오후 10시에 다크 모드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는 당분간 밝은 모드를 계속 사용할 생각입니다. 좋아요, 이제 AI 기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 기기에서 가장 좋은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꼭 한번 확인해 볼 만한 주요 기능들이라는 뜻이죠. 설정에서 Xiaomi Hyper AI로 이동하세요. 여기 AI 기능에는 다이내믹 배경화면, AI 글쓰기, AI 창의력 어시스턴트, AI 음성인식, AI 대화 번역, AI 통역사, 그리고 AI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맨 위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AI 다이내믹 배경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튜토리얼과 미리 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여기에는 정적인 배경화면이 있고 같은 배경화면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AI 덕분에 움직입니다. 그럼 시작을 눌러볼게요. 여기에는 이미 생성된 4개의 AI 배경화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 숲 배경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걸 잠금 화면에 설정할게요. 여기에서 어떻게 보일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움직이는 잠금 화면이 생깁니다. 저장하고 싶으면 적용을 누르세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 배경 화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허용을 선택하세요. 이제 사진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 사진이 여기 없는지 궁금하네요. 분명히 사진을 찍었거든요. 영상 촬영 전에요. 이제 나타났네요. 이상하네요. 그럼 다시 배경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세요. 생성할 사진을요. 즉 AI 다이내믹 배경 화면으로 변환하고 싶은 사진을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진을 선택해 볼게요. 이제 사진이 분석될 거고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허용을 누르고 이제 생성 버튼을 클릭하세요. 서버가 바쁘다는 메시지가 뜨고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에서 완료를 누르고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몇 분 후에 이 다이내믹 배경 화면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AI 메뉴로 가봅시다. 이제 작성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노트 앱에서 AI가 알아서 작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피트니스 계획을 만들어주거나 식사에 맞는 장보기 목록을 작성해 줄 수도 있고 원하는 어떤 것이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빠른 튜토리얼이 제공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봅시다. 노트 앱이 자동으로 열릴 거예요. 새로운 빈노트도 준비되어 있고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 연필 아이콘을 클릭해야 합니다. 그걸 클릭하면 동의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AI 기능을 사용하려면 제가 깜빡했네요. 샤오미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정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히 무료로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AI를 클릭해 봅시다. 여기서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3가지 제안, 3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또한 딥 기능을 활성화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더 자세하고 길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뭔가를 만들어 볼까요? 프롬프트를 입력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주제를 바탕으로 기사를 다시 한번 생성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폴로 11호 임무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게 한 예시예요. 딥싱크 기능을 켜두면 꽤 길고 자세한 답변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걸 눌러봅시다. AI가 작업을 시작하니 계속 기다려야 해요. 좋아요. 보시다시피 AI가 계속 작성 중이고 꽤 깁니다. 딥싱크를 선택했기 때문에 계속 작성되고 있어요. 네,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저장하고 싶으면 완료를 클릭하세요. 오른쪽에 있는 리라이트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거의 3천자 정도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텍스트를 선택하면 그리고 AI 버튼을 클릭하면 다른 기능들도 있습니다. 텍스트 요약, 교정 기능, 확장 기능, 텍스트 다듬기, 더 일반적이거나 전문적이거나 간단하거나 친근하게 만드는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끔은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텍스트를 더 적게 선택해야 한다라고 안내가 나오기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약 기능을 사용할 때요. 만약 만자라되는 텍스트라면 그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AI가 이렇게 안내해줍니다. 이제 멋진 요약본이 준비되었으니 다시 생성하거나 요약본을 복사하거나 원본을 삽입해서 간단히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능을 사용할 때는 다시 텍스트를 선택하고 A 버튼을 클릭하세요. 교정 기능도 있는데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텍스트를 더 적게 선택한 후 다시 시도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듬기 기능을 한번 써볼까요? 네, 텍스트를 더 적게 선택해야 작동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교정 기능을 다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또 텍스트를 더 적게 선택하라고 하네요. 정말 꽤 짜증나네요. 그럼 이번엔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이제 드디어 제대로 작동하네요. 좋아요. 오류 6개가 수정되었고 완료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장 기능을 사용하면 더 많은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어요.
네, 작동하긴 했는데 곧 취소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 다듬기 기능을 선택해서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능들은 직접 사용해 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려요. 직접 해봐야 가장 잘 배워지거든요. 네, 그리고 완료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글쓰기 기능이죠. 이제 다시 다이내믹 배경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생성이 완료된 것 같거든요. 네, 여기 있네요. 이걸 탭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잠금 화면에 추가해 볼게요. 보시면 회전 효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적용을 클릭하면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제 잠금 화면에 회전하는 식물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고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은 AAT, AI Creativity Assistant입니다. 이 기능은 갤러리에서 제공되는 여러 기능 중 하나입니다. 울트라 HD 엔트런스 이미지는 한 번의 탭으로 선명도를 높이고 미세한 디테일을 복원해 흐릿한 사진을 손쉽게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튜토리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AI 뷰티파이 기능도 있는데 이미지의 특징을 자동으로 감지해 색상과 톤을 최적화하고 인물 사진, 풍경, 음식 사진을 자연스럽고 시네마틱하게 개선해줍니다. AI 이미지 확장, AI 지우기, 컷아웃, 그리고 AI 필름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제 갤러리를 열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사진을 몇 장 찍어서 몇 가지 기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좋아요.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지금 바로 갤러리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진을 선택해 볼게요. 아마 이 사진이 좋겠네요. 편집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바로 여기 있는 버튼입니다. 동의함을 클릭하세요. 아래쪽에는 몇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조정, 자르기, 필터, 워터마크, 마크업, 만들기, 그리고 인물 사진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Ultra HD 기능은 조정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Ultra HD를 클릭하면 AI가 나머지 작업을 알아서 해줍니다. 물론 이 기능은 예를 들어서 사람 사진이나 풍경 사진 또는 단순히 야외 사진을 찍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흐림 효과나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그럼 AI 뷰티파이 기능을 한번 써볼까요? 그 다음에 탭하세요. 그리고 아래쪽, 아니 오른쪽에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원본 사진이 보이고 손을 떼면 AI 뷰티파이 기능이 적용된 사진이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진이 약간 밝아졌어요. 또한 이 바가 있어서 AI 뷰티파이의 강도를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아래에서 바로 변화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최대치로 올리거나 중간쯤에 맞출 수도 있습니다. 저장하고 싶으면 이 버튼 누르세요. 좋아요. 이제 뭔가를 지워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요. 이 버튼을 누르세요. 지우기 기능을 사용하려면 상단 메뉴의 크리에이트 항목으로 이동한 뒤 이레이즈 버튼을 클릭하세요. 화면에 나타나는 권한 허용 메시지에서 허용을 클릭하고 마지막으로 화면을 다시 한번 탭하여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 AXPaint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는 객체의 사람 눈부심, 반사광을 제거할 수 있고 또는 관심 있는 부분을 수동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객체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객체를 원으로 둘러싸거나 문질러서 선택할 수 있는데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원으로 둘러싸는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제거해 볼게요. 이 패드를요. 네, 전체 모양이 선택되었고 이제 시작을 클릭하세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하고 저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완벽하게 지워졌네요. 확인하려면 버튼을 클릭할 수 있고 저장하고 싶다면 원본 사진이었던 버튼을 누르세요. 아니, 제 실수예요. 아니, 사실 맞아요. 이게 원본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패드를 지웠으니 모든 게 잘 작동했습니다. 이게 바로 창의력 어시스턴트 예시였습니다. 다른 기능으로 넘어가 볼게요. 뒤로 가봅시다. 이제 음성 인식 시간입니다. 녹음 중에 음성을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해주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전사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튜토리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분된 화자 기능도 있습니다. 전사 과정에서 여러 명의 화자가 식별되면 자동으로 구분되어 라벨이 붙습니다. 전사가 완료되면 읽기 쉽게 화자 라벨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화자가 2명 이상이면 자동으로, 물론 화자 1과 화자 2로 화자가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좋아요. 그럼 녹음기를 실행해 봅시다. 잠깐만요. 번역 기능도 있습니다. 그걸 거의 잊을 뻔했네요. 전사된 내용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녹음기를 여기서 찾았으니 이제 새 녹음을 시작해 봅시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AI 음성 인식이 이미 작동 중입니다. 음성 인식이 수동으로 실행하지 않아도 이미 작동하고 있고 제 목소리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글자와 자막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몇 초 후에 녹음을 중지할 예정이고 그러면 전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버튼을 눌러봅시다. 저장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있고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전사 준비 중이니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녹음 파일을 눌러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소리가 꽤 크네요. 이제 재생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전사본과 위에 AS 요약도 있습니다. 이 녹음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이미 작동 중이고 제 목소리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글자와 자막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몇 초 안에 녹음을 멈출 거고 그러면 전사본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버튼을 눌러봅시다. 보시다시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또한 이 버튼들 중 하나를 클릭하면 목소리를 향상시키거나 보이스 프린트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전부입니다. 음성이 향상되었다고 표시됩니다. 위에 있는 이 트릴란자테 기능을 사용해 봅시다.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탈리아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 기능은 위에 있는 요약과 본문만 번역합니다. 제 실수네요. 원본 텍스트가 위에 있고 아래에는 번역된 텍스트가 있습니다. 저점 3개를 누르면 텍스트 재필사, 재녹음, 복사, 노트 저장, 공유, 녹음, 삭제가 가능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다음은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살펴볼 기능은 통역 기능인데 아쉽게도 지금은 직접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통역이 아니라 AI 번역 대화 기능이네요. 제 실수입니다. 시작을 클릭하고 동의함을 클릭하세요.
제가 실수를 했네요. 제가 다른 기능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꽤 간단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외국으로 여행을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영국에서 왔다고 하고 영어를 계속 사용한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행을 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만약 일본으로 여행을 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어딘가로 가는 길을 자세히 알고 싶거나 혹은 단순히 예를 들어 식당에서 어떻게든 대화를 나누고 싶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영어를 모릅니다. 그 사람은 일본어만 할 줄 압니다. 바로 이럴 때 이 기능이 유용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우리가 영어로 문장을 말하기만 하면 작동합니다. 파란색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일본어로 번역됩니다. 또한 그 텍스트가 일본에서 일본어로 재생됩니다. 제 실수네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 버튼을 눌러야 하고 일본어로 문장을 말하면 모든 것이 다시 영어로 번역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세로로 하거나 마주보는 형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은 양쪽 위치를 바꾸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휴대폰을 들고 있고 여기 서 있고 두 번째 사람이 제 앞에 서 있으면 이 버튼만 누르면 텍스트가 간단히 반전되어 그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버튼을 누르면 마이크 아이콘이 활성화되어 내용을 말하면 다시 생성됩니다. 혹시 가장 가까운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영어로 생성이 완료된 다음에 일본어로 번역 과정을 거쳐서 재생되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두 번째 분께서도 준비가 되셨다면 자신의 마이크 버튼을 눌러 자연스럽게 문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시 영어로 번역되어 이 사람이 방금 뭐라고 말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꽤 쉬운 일이니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설정 메뉴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옵션을 활성화해서 번역을 재생할 수도 있고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셔도 되고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또한 언어 자동 인식 기능을 활성화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자동 번역 옵션도 나타납니다. 재생 음성의 톤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성 목소리와 남성 목소리가 있고 속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다른 기능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홈 화면에 위젯을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위젯은 정말 유용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꽤 멋지게 보이거든요. 위젯을 추가하려면 화면의 빈 공간을 길게 누르고 아래쪽에 있는 위젯 메뉴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 위젯을 탭하기만 하면 돼요. 이제 추가할 수 있는 모든 위젯 목록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 목록은 꽤 깁니다. 그래서 분명히 본인에게 맞는 걸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뭔가 하나 추가해볼까요? 중간에 멋진 게 하나 보였어요. 네, 바로 이거예요. 시계 위젯이요. 추가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나타났네요. 그리고 모든 위젯마다 크기가 다르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 위젯은 두 개의 정사각형, 즉 앱 두 개만큼의 크기를 차지하죠. 그리고 더 큰 위젯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칸이나 심지어 6칸까지 차지할 수도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화면에 나타났네요. 물론 제가 이걸 잡아서 원하는 곳 어디든 옮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날씨 위젯 위쪽에 두고 싶다고 해볼게요. 이제 저장하려면 완료를 누르면 되고 위젯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가 있는 예쁜 위젯이 생겼네요. 좋아요. 이제 사이드바를 보여드릴게요. 추가하려면 설정으로 가서 아래로 스크롤하세요. 아스너 설정으로 이동하세요. 먼저 플러리 윈도우스를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는 사이트 툴박스가 있고 여기서 사이드바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로 여기 나타났어요. 이제 위치도 바꿀 수 있고 가장자리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왼쪽에 고정할게요. 여기서는 인게임 단축키를 활성화할 수도 있고
비디오 툴박스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통화 툴박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툴박스를 지원하는 모든 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로 슬라이드하면 사이드바가 실행됩니다. 사이드바에 있는 앱들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해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앱을 수동으로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롬을 추가하고 싶거나 계산기, 구글맵, 그리고 노트를 추가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이제 저장하려면 Undone을 누르고 한번 살펴볼게요. 모든 앱이 나타났습니다. 아래쪽에는 다른 앱들도 있습니다. 이 앱들은 단순히 AA에서 추천하는 앱들입니다. 그래서 바가 너무 비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바를 채우기 위해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뿐입니다. 이제 사이드바에 대해 말하자면 꽤 유용합니다. 필요한 대부분의 앱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앱을 탭하면 플로팅 윈도우로 열리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플로팅 윈도우에 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기능 덕분에 여러 개의 창을 열 수 있고 동시에 휴대폰에서 다른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제 휴대폰은 완전히 반응하고 있고 크롬도 마찬가지로 잘 작동합니다. 플로팅 윈도우의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면 가장자리를 잡고 왼쪽이나 아래, 위로 움직이면 됩니다. 위치를 바꾸고 싶다면 3개의 점을 잡아서 원하는 화면 어디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최소화하면 윈도우가 아주 작아지고 예를 들어 화면 가장자리로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최소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걸 탭하거나 드래그하면 다시 원래대로 열립니다. 3개의 점을 탭하면 앱을 전체 화면으로 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할 화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플로팅 윈도우를 간단히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또한 사이드바에서 앱을 잡아서 앱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화면이라는 문구가 보이면 손을 떼면 전체 화면으로 열립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앱 화면이나 앱 자체를 통해서 또는 수동으로 앱에서 플로팅 윈도우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모든 앱이 플로팅 윈도우나 분할 화면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할 화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앱에서 플로팅 윈도우로 간단하게 들어가고 싶다면 제스처를 내비게이션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쪽 발을 잡고 오른쪽 위 모서리까지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손을 떼면 플로팅 윈도우로 열립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작동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최근 앱 화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앱을 길게 누른 다음 이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역시 플로팅 윈도우로 열립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 모든 것이 잘 작동합니다. 이제는 분할 화면입니다. 분할 화면 기능을 사용하면 2개의 앱을 동시에 완벽하게 나뉜 화면에서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 화면에서도 플로팅 윈도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기능이죠. 먼저 분할 화면에서 열고 싶은 2개의 앱을 선택해 봅시다. 예를 들어 계산기와 메모 앱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분할 화면에 진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앱 화면에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한 앱을 길게 누르고 이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2번째 앱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분할 화면이 실행되고 위에는 메모 앱이 아래에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각 앱은 물론 완전히 반응형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조정에 관해서는 여기 가운데 이 막대가 있습니다. 이 막대를 더블 탭하면 양쪽 앱의 위치를 바꿀 수 있고 창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밀면 예를 들어 알림이 뜨는데 손가락을 떼면 메모 앱이 전체 화면으로 열리고 계산기는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로팅 윈도우 상태에서도 분할 화면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3개의 점을 클릭한 다음 이 버튼이나 그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앱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크롬을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네, 이게 바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이제 설정으로 들어가서 추가 설정으로 이동한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제스처 바로가기를 찾아봅시다.
여기에서 세 손가락 스크린샷, 세 손가락으로 부분 스크린샷을 찍는 제스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 카메라를 실행하거나 전원 버튼으로 손전등을 켜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스크린샷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볼륨 다운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스크린샷 방법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휴대폰이 평평하게 놓여 있을 때는 한 손으로 이 동작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려고 하면 휴대폰이 움직여서 두 번째 손으로 잡아야 하거든요. 그럴 때 세 손가락 스크린샷 기능이 등장합니다. 이 방법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냥 세 손가락을 쓸어내리기만 하면 스크린샷이 찍힙니다. 스크린샷을 찍으려고 두 번째 손으로 휴대폰을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쓸어내리면 바로 스크린샷이 찍힙니다. 또한 스크롤 스크린샷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예를 들어 위아래로 스크롤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스크린샷을 찍고 나서 스크롤을 클릭하면 이 기능 덕분에 전체 페이지에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저장을 원하면 위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끝입니다. 알겠죠? 이제 세 손가락으로 부분 스크린샷을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면에 세 손가락을 대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창에서 그냥 손가락을 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린샷의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 원 또는 사용자, 지정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원하는 어떤 모양이든 원하는 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뭘 그릴지 모르겠지만 아마 별을 그려볼게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은 아니니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이제 이 부분을 선택해 볼게요.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것이 나타난 걸 보여드릴게요. 우리 갤러리에서요. 이 모양 그대로 그래서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양한 모양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기본적인 모양을 원하니까 그냥 영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을 선택해서 쉽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좋아요. 다음은 카메라 바로가기입니다. 이걸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빠르게 실행하려면 전원 버튼을 2번 누르기만 하면 되고 앱을 사용 중이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크롬 앱을 사용 중일 때도 2번 클릭하면 카메라 앱이 즉시 실행되고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일이죠. 손전등과 같은 방식이지만 두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모든 기능이 전부 전원 버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클릭해야 하고 이제 전원 키를 2번 클릭해 볼게요. 이제 휴대폰의 손전등이 환하게 켜진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하면 꺼지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면 모든 게 잘 작동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제스처 단축키들이었습니다. 이제 시스템 앱과 보안 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마치 우리의 허브와 같아서 저장 공간을 정리하고 속도를 높이고 배터리를 확인하고 보안 검사를 수행하며 심층 청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는 최적화 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캐시가 일부 정리되고 바이러스 백신이 잠재적인 위협을 검사해주기 때문에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클리너가 있어서 클릭하면 캐시와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 간단히 정리를 클릭하세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청소 과정이 완료되었고 보안 검사도 있습니다. 동의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배터리 섹션도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균형 모드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배터리를 절약하고 싶다면 물론 배터리 절약 모드나 울트라 배터리 절약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모드도 있습니다.
이 모드는 예를 들어 게임을 할 때 가장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모드를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2시간 정도 휴대폰으로 게임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게임을 한 후에는 이 모드를 반드시 꺼두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모드에서는 더 높은 FPS와 최고의 성능을 얻을 수 있지만 배터리 소모와 기기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기기가 과열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이 기능을 찾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충전 옵션도 있습니다. 스마트 충전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배터리 보호 기능도 마찬가지로 Get It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배터리 보호나 지능형 충전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꼭 추천드립니다. 만약 완전 충전을 선택하고 예를 들어 휴대폰을 계속 충전기에 꽂아 둔다면 밤새도록 말이죠. 예를 들어 휴대폰 배터리가 100%에 도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새벽 3시쯤에요. 우리가 아침 8시에 일어났을 때 휴대폰은 여전히 5시간 동안 계속 충전되고 또 충전되고 있었죠. 그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배터리를 과충전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배터리의 용량과 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보호나 지능형 충전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여기가 모든 것을 설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보안 앱을 통해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속도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캐시를 거의 1GB까지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딥클린 기능도 있어서 여기서는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삭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제안해줍니다. 제 경우에는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저는 13%만 사용하고 있어서 많지 않습니다. 아직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백업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해서 저는 모든 기기를 항상 백업해 둡니다. 백업을 만들려면 휴대전화 정보로 가서 조금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백업 및 복원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여기입니다. 모바일 기기 백업과 컴퓨터 백업이 있는데 사실상 컴퓨터 백업은 모바일 백업을 수동으로 컴퓨터에 복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특히 모바일 기기에서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기기 백업은 기기 내부 저장소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초기화한 후에도 백업도 함께 사라집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백업 방법을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찾아보세요. 저희 채널에서 제가 그 방법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기에서 간단하게 샤오미 17T에서 백업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에서 이 영상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샤오미 클라우드나 구글 백업을 더 선호합니다. 이제 샤오미 클라우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그 항목을 누르고 계속하기를 클릭하세요. 물론 샤오미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설정을 클릭하세요. 처음 하시는 경우에는 앱 권한을 클릭하고 활성화하세요. 아직 허용되지 않은 모든 항목에 대해 직접 수동으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통화 잠금도 허용해 주시고 그 다음 샤오미 클라우드로 다시 돌아가세요. 또한 저장 공간에 여유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충분하지 않다면 클라우드 저장소 관리 버튼을 클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백업을 삭제하고 이제 새 백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 클라우드 동기화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노트와 연락처도 꼭 동기화하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만약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간단히 켜주시면 됩니다. 이제 백업을 클릭하고 허용을 누른 다음 지금 백업을 클릭하세요. 확인해보면 이 과정은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복사하는 데이터 양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100%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계속 기다려봅시다.
자, 이제 완료되었으니 완료 버튼 누르시면 되고 이제 우리의 백업이 샤오미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백업을 복원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동일한 샤오미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아래쪽에는 구글 백업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사진, 동영상, 그리고 기타 기기, 데이터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만약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항목을 탭해서 여기 체크박스를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기기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켜져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백업이 아니라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구글 계정이 표시됩니다. 샤오미 클라우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경우입니다. 나중에 데이터를 복원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동일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저장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공간 정리 또는 저장 공간 확보를 클릭해야 하고 백업을 생성하려면 이 초록색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잠금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화면 잠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역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작은 원이 나타났고 보시면 천천히 채워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원이 사라지면 백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면 화면 하단에 데이터가 백업되었다는 알림도 표시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예상보다 오래 걸려서 이제 조금 속도를 올려볼게요. 백업이 완료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걸렸네요. 다른 기기 데이터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2분 전에 완료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기 데이터를 탭하면 백업 세부 정보와 어떤 내용이 복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화 기록과 메시지 항목을 보면 이 기기에 아직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백업된 데이터가 없다고 표시됩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다운로드할 수 있는 업데이트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입니다. 다시 한번 설정으로 가서 휴대전화 정보를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면 업데이트라고 적힌 큰 버튼이 보일 것입니다. 여기서 탭해보면 아직 이용 가능한 업데이트가 없다고 표시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